퇴직금 3억 8천만 원, 매달 연금 95만 원.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선이야, 너는 노후 걱정 없겠다. 그런데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7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거라는 걸.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이고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퇴직할 때만 해도 마음이 정말 여유로웠어요. 퇴직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도 95만 원이 나와요. 서울 외곽에 있는 우리 아파트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선이야, 너는 정말 노후 걱정 없겠다? 부러워 죽겠네. 친구 정희가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톡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솔직히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자만스러웠달까요? 그래, 나는 남들보다 준비를 잘했어. 38년 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야. 퇴직 첫날 밤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매달 95만 원씩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든든하고. 그러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남편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손 안 가고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고 38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맞을 준비하던 것에 비하면 천국 같았죠.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꽃밭을 가꾸는 게 취미가 됐어요. 봄에는 펜지와 비올라를 심고 여름엔 베고니아와 임파치엔스를 손에 흙을 묻히며 꽃을 심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선생님, 꽃 정말 예쁘게 키우시네요.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서 못 해봤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후에는 단지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희, 미경이, 영자. 다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친구들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씩 시켜놓고 수다 떠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러게, 우리 때하고는 완전 다르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죠. 가끔은 커피 한 잔으로는 부족해서 케이크도 시켜 먹고 점심때가 되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했어요.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예쁜 옷이나 장난감도 선물했어요. 큰 손자가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꼭 안아줄 때의 그 기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여유롭고 평화로웠어요. 경제적 걱정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조심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의 묘한 불안감이었어요. 예전에는 매달 월급이 나왔으니까 카드값 걱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곤 했어요. 그런데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합계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네? 얼마나? 80만 원 정도? 뭘 그렇게 많이 샀어? 남편이 묻지만 딱히 뭘 많이 산 기억이 없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신 것, 친구들과 식사한 것, 손주 옷 산 것. 하나하나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었는데 합치니까 꽤 많은 금액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카트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고기나 과일 같은 비싼 식재료들을 카트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늘었어요. 오늘은 고기가 좀 비싸네. 내일 다시 와서 사자. 이 과일 꼭 필요한가? 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절약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홈쇼핑도 문제였어요.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잖아요.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보기만 해도 다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어머, 이 건강식품 정말 좋아 보인다. 관절에도 좋다고 하고, 이 화장품 나이 들어서 써봐야겠네. 이 청소용품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걸어 주문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홈쇼핑에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나면 커피값도 있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가끔 쇼핑도 같이 하게 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씩은 들었어요. 천이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새로 생긴 일식집 가볼까? 좋지, 가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또 돈 나가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인데 돈 걱정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돈을 조심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연금 95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네.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어요.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제대로 가계부를 써봤어야 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골프도 자주 치고 친구들과 술도 자주 마시고 여보, 요즘 용돈이 좀 부족해. 얼마나 더 필요해? 한 20만 원 정도? 이런 대화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야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죠. 진짜 문제를 깨달은 건 옆집 박 여사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천희 씨, 잠깐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박 여사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이상하게 돈이 자꾸 줄어요.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선희 씨도 그런 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은데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혹시 뭐 때문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박 여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제대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인터넷 뱅킹을 켜고 지난 한 달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카페와 외식비가 18만 원. 매주 두세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한 번에 5만 원 정도씩 쓰니까 한 달에 이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홈쇼핑은 더 심각했어요. 25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건강식품 15만 원, 화장품 6만 원, 청소용품 4만 원.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서 산 것 같았는데 합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손주들 용돈과 선물비로 30만 원, 큰 손자 생일 선물로 10만 원, 작은 손자 옷으로 8만 원, 명절 용돈으로 각각 6만 원씩.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거라 아깝지 않았는데 역시 합계를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각종 자동 결제가 15만 원.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정 비용이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88만 원이 나왔어요. 연금이 95만 원이니까 7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병원비, 교통비, 옷이나 생필품 사는 비용. 아, 이래서 퇴직금에서 자꾸 빼쓰고 있었구나.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퇴직금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빼쓰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속도로 가면 5년? 아니면 더 빨리 퇴직금이 바닥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나 급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난달 지출을 계산해 봤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매달 퇴직금에서 빼쓰고 있었어.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모자라는데?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은 더 들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에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하나는 작은 지출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커피 한 잔, 홈쇼핑 상품 하나, 손주 선물. 각각은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합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계속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을 수도 없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늙어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뭐 대단한 얘기겠어? 절약하라는 뻔한 소리나 하겠지.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멈춰지더라고요. 결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일시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장소 복지관 2층 강의실 강사. 김재훈 재정설계사 대상 퇴직 후 가게 관리에 관심 있는 분 참가비 무료. 그냥 한번 들어볼까? 다음날 오후 2시 복지관 강의실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20여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강사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온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친 강사가 첫 마디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소비 습관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투자를 잘못했나, 연금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는 PPT를 넘기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쇼핑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정말 제 얘기 같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녀, 손주들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갔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진지하게 듣고 계셨죠. 저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퇴직 후 가게를 위험에 빠뜨리는 3가지 함정. 사소한 외식과 모임의 반복. 무료함과 외로움 속 충동 쇼핑. 기준 없는 자녀 손주 지원. 3가지 모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마치 제 일상을 지켜본 후 만든 것 같았죠.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 3가지는 개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게에 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몇 년간 지속되면 강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보여준 예시가 충격적이었어요. 월 100만 원씩 더 지출하면 5년 후에는 6천만 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죠. 정말 우리 집 얘기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의 핵심 부분이 시작됐어요. 강사가 3가지 함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사소한 외식과 모임의 반복입니다. 강사가 화면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퇴직 전후의 외식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였는데 퇴직 후에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역 시절에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바빠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임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주 1회였던 모임이 주 2, 3회가 되고 정말 제 얘기였어요.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났는데 퇴직 후에는 거의 매주 2-3번씩 만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매번 만날 때마다 어디선가 돈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식당에서 식사, 때로는 쇼핑까지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쓰면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작게 맞아 하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함정은 무료함과 외로움 속 충동 쇼핑입니다. 이번에는 홈쇼핑 관련 통계를 보여줬어요. 50대 이상 연령층의 홈쇼핑 구매 패턴이었는데 퇴직 후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홈쇼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료하거나 외로울 때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죠. 정말 뜨끔했어요. 제가 홈쇼핑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심심하거나 혼자 있을 때 TV를 틀어놓고 보다가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하게 되는, 특히 건강 관련 제품의 경우 내 몸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구매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희 집 서랍에 쌓여있는 건강식품들이 생각났어요. 먹다 말다 하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세 번째 함정은 기준 없는 자녀 손주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자녀와 손주에 대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현역 시절의 감각으로 지원을 계속하면 가계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2천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 2천만 원으로 몇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셨죠. 그 순간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작년에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하길래 별 고민 없이 2천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퇴직금도 있는데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있었다면 몇 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사랑과 무분별한 지원은 다릅니다. 자녀도 부모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세 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자신에 대한 투자, 가족에 대한 사랑, 모두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것에 기준과 한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강의 내용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을 쓰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로우면 카페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심심하면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사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려는 소비였던 거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정희야, 오늘 카페 갈래? 하고 전화를 걸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홈쇼핑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홈쇼핑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 있으면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주문하게 되는 거였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감정적인 소비였어요. 멀리서 가끔 보는 손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할머니가 이런 건 해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퇴근. 아니, 요즘은 퇴직했으니까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복지관 강의 어땠어? 정말 충격적이었어. 왜? 뭔 얘기 들었는데?
남편에게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3가지 함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거야. 정확한 계산을 해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빼쓰고 있었는데 이런 속도라면 3억 8천만 원이 7, 8년이면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증가 같은 걸 고려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그래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할까? 하지만 제가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런. 정말 이래? 응, 내가 몇 번 계산해 봤는데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나도 요즘 돈이 자꾸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어. 골프도 자주 치게 되고, 친구들하고 술도 자주 마시게 되고, 한 번에 10에서 20만 원씩 쓰니까 한 달이면 꽤 되더라고. 그러게, 우리 둘 다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결국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아예 끊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주들한테 용돈 안 줄 수도 없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강사가 해결책도 얘기했다고 했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강사가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해결 방안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어요. 강사가 제시했던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봤죠. 첫 번째 원칙은 외식과 모임을 월 2회로 제한하기였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선이야, 오늘 카페 갈래? 미안, 오늘은 집에 있을래.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몇 번 거절하니까 친구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선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요즘 집안 정리할 게 많아서 정말 대답이 머뭇거려졌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요즘 가게를 점검해 보니까 외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 나도 사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 지출이 부담돼서. 먼저 고백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는 대신 만날 때는 더 의미 있게 만나자. 좋은 생각이야. 매번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가끔은 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두 번째 원칙은 홈쇼핑은 하루 대기 후 결정하기였어요. 이전에는 홈쇼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메모지에 제품명과 가격을 적어놓고 하루 기다린 후에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기다려봐도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제는 꼭 필요해 보였던 제품이 오늘 보면 굳이 없어도 되겠네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어요. 홈쇼핑에서 볼 때는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했는데 하루 지나서 보면 지금 먹고 있는 종합영양제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결과 홈쇼핑 지출이 월 2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세 번째 원칙은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이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요즘 가게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경제적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계획적으로 살려고 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희가 더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다행히 아들이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매달 통장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게 됐어요. 퇴직금을 빼쓰지 않아도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덜 만나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봤어요. 독서도 하고 요리도 새로 배워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돈 얘기가 줄어들어서 더 편안해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소비 습관들이 쌓여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걸 멈추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36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가니까 5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놀랍게도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66살 박성우입니다. 서울에서 33년간 회사를 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전셋집 하나에서 우리도 그래도 잘 버텼다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달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낡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은 벽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제 여길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앞 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발걸음 소리까지도 묘하게 멀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과 한 겹의 유리막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퇴직 기념이라고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2잔을 시켰죠. 아내가 잔을 들어 건배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우리도 이제 좀 살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치킨은 평소보다 더 바삭하게 느껴졌고
맥주는 유독 시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있겠지. 평일 낮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우린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밝게 웃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퇴직금이 한 칸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점점 말수도 눈빛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인데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 줄도 읽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뭐하지? 너무 조용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 정말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빠. 그게 이번에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에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나는 여전히 지갑이고 보호자고 돈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교통비, 휴대폰, 식비까지 포함하니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2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직금 1억 2천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가면 5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내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금부터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48개월, 4년.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계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들면 더 빨라질 테고 아이들 일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줄어들 돈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가까웠습니다. 병원도 편의점도 마트도 5분 거리였고 쿠팡은 새벽에 시키면 아침에 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가득했고 필요한 건 뭐든 넘쳐났습니다. TV도 크고 인터넷도 빨랐고 냉장고엔 늘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 둘 곳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는 항상 다른 집의 불빛, 오가는 택배기사님, 붐비는 주차장 소리.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본 유튜브 영상은 키촌 부부가 직접 재배한 감자로 만든 감자전이었죠.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내려가자, 고향. 그 동네로. 고향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는 다 떠났고 부모님 지인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집도 오래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땅엔 아직도 논이 있었고 하늘은 더 넓었고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그 동네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뭔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우린 너무 빨리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둘이 앉아 마당에 난 잡초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사람 많은 도시 말고 적어도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린 내려왔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전기밥솥, 커피포트 같은 건 여기선 전기도 약하고 물도 달라서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잦았죠. 내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마당 옆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는데
낫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초기 하나 사자. 기계 힘을 빌려야겠다. 인터넷 중고 마켓을 뒤졌고 거의 새 거 한 번만 사용이라는 말에 혹해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물건은 집 앞까지 잘 왔습니다. 생긴 건 멀쩡했어요. 시동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분 돌리자마자 연기가 나고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동네 마을회관에 들고 갔죠. 한 어르신이 보시더니 이건 부품도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유.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말이여, 사람처럼 속 안 보여도 병이 있다니까. 웃음도 났지만 그날 기분은 참 묘했어요. 13만 원도 아까웠지만 도시에서의 감각으론 여긴 안 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동네 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형님, 이건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이건 중고 괜찮을까요? 그분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13만 원짜리 교육비보다 훨씬 값진 정보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첫 농작물을 심고 나서 올해는 제법 먹을 게 나오겠구나 하고 아내랑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아침 상추잎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벌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뿌려보고 식초도 뿌려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동네 어르신께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 봐요,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벌레랑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귀에 딱 박혔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손으로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이 상추는 내가 지킨다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였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귀한 것이구나. 또 한 번은 새로 심은 고구마 줄기 근처가 자꾸 쑥 꺼지는 거예요. 삽으로 파보니 땅속이 완전 두더지 터널이었습니다. 헉, 얘가 이걸 다 파고 다녔다고? 고구마 싹이 죄다 들려 있었고 몇 개는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두더지 퇴치 스프레이, 장치, 울타리까지 온갖 제품을 사봤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마을 어르신이 하나 알려주셨어요. 막대기 하나 박아두고 그 위에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봐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소리에 도망간다니까.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두더지 터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반쯤은 농사꾼이네. 그리고 결정타는 고란이었습니다. 잘 자라던 고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 소행인 줄 알았는데 마당 옆 풀숲에 발자국이 선명했죠.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란이요. 요즘 야산에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고추밭에 줄을 치고 반짝이 테이프를 달고 아내는 바람 불 때마다 테이프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귀엽긴 해.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졌는데요. 벌레, 두더지, 고라니. 귀촌전엔 이름만 들어봤던 것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어요. 자연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귀촌하고 처음 맞은 겨울. 생각보다 힘든 게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긴 아침에 눈 떠보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있는 날이 다반사였죠. 장보러 나가려고 해도 버스는 하루에 한 번, 시간 못 맞추면 하루를 그냥 날려야 했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귀촌할 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는 필수예요. 처음엔 차 없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에선 버스, 지하철, 택시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버스가 하루 한 번뿐이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더라고요. 아내가 감기 기운 있어서 병원 가자고 했던 날, 기다렸다가 내일 갈까? 그 말이 참 미안했어요. 마트, 우체국, 행정센터. 다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 인사입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오래 가요. 시골살이의 진짜 핵심은 관계입니다. 처음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런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려온 박성우입니다. 하고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아, 너 그 방 노인네 막내 아들이제? 하시더니 고구마 심는 법부터 장날 좋은 가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긴요,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가 오래 갑니다. 그 이후로는 동네에 짖는 소리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저 집도 택배 왔구먼.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이 아니에요. 다들 시골은 싸잖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나가는 돈이 다르게 새어 나갑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장난 아니고 차 기름값, 정비비, 눈 치울 도구까지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저희는 결국 거실에서만 생활하는 한방살이로 겨울을 났습니다. 전기장판 2개, 작은 온풍기 하나.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엔 그 안에서 둘이 따뜻하게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요즘엔 장날 전날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품목 정해서 미리 장 보러 가요. 5,000원 아끼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보다 생활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벌레를 잡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보일러가 얼진 않았나? 새벽마다 확인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몸은 매일 피곤했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바구니 하나 들고 마당에 나가 쑥이며 냉이를 따왔습니다. 저는 그걸 다듬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삶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데쳐서 무쳐볼까? 저건 냉이 된장국이 딱이겠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서울에선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구나. 점심이면 된장국이 끓고 저녁엔 마당에 솥을 올려 고구마를 찌고 밥상은 단출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준비한 시간, 손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새벽엔 서늘한 공기 속에 눈을 뜨고 해는 천천히 지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선 불편했던 그 소리가 여긴 살아있다는 실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텃밭에 작은 하얀 꽃이 피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꾼 것도 아닌데 마른 흙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아내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피는 것도 다르게 피네. 며칠 뒤 우리가 처음으로 키운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 주고 장맛비에 우산 씌워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우리 상추였거든요. 아내는 된장을 풀고 저는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한 장에 밥 한 숟갈, 된장 살짝 쓱쓱 바르고 아내가 그걸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살 땐 이런 거 못했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건데? 그냥 상추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뭉클했을까요? 느리고 조용한 하루.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하루가 어느새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50만 원. 장은 주로 장날에 보고 나물이나 반찬은 되도록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된장, 고춧가루, 쌀은 이웃이나 지인 통해 나누기도 하고요.
공과금은 15만 원. 예전처럼 방마다 전기 틀지 않고 겨울엔 한방에서 전기장판으로 지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따뜻함이 되었어요. 병원비는 평균 20만 원. 조금 아프면 참고 약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몸도 마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차량 유지비는 30만 원. 마트도 병원도 시장도 다 차로 움직여야 하니까 기름값, 정비비는 필수예요. 그래도 차가 있어 우린 이 동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5만 원은 잡비와 용돈. 작은 생필품, 옷 하나, 손주 간식, 그리고 가끔 아내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쓸 일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면 다음 달도 무난히 지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놓입니다. 남들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덜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였던 거죠. 서울에서 살 땐 아내랑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아침엔 출근하느라 바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각자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주말이면 장 보느라 정신없고 카드값 보험료 아이들 문제에 늘 말끝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그런데 지금은요. 같이 된장국을 끓이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깻잎 따러 가자. 이따 저녁엔 감자전 부쳐줄게. 서로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소리 내 웃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운데 조용했고 여긴 조용한데 참 따뜻합니다. 퇴직금 1억 2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버는 건 끊겼고 나가는 건 끊이질 않았고 이 돈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달 계산기만 두드리며 지냈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아끼며 살지만 참고 사는 건 아닙니다. 큰 걸 바라지 않게 되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편해지니 없어도 괜찮은 삶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이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고 TV에서 보는 전원 생활처럼 그렇게 반짝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요.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덜 가지며 덜 불안한 삶을 꼭 필요했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한 정보 매주 받아보세요.